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살아보자님, 검찰이 꼼수를 못 쓰게 충분한 변론이 가능하게 해야죠. 그게 안 되면 무죄로 판결하게 법 개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 이게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같으면요, 그냥 이렇게 검찰 측에서 시간 끌잖아요. 그러면 공소기각 해버려요. 끝, 재판 끝 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검사 측에서 시간을 끌지는 못하게, 변호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 검사가 시간을 끌지는 못하게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지나치게 시간을 끈다라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하면 공소기각 때려버려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기각 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하지, 문제는. 참 답답하고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돈봉투 파문, 아무도 회초리 들지 않는다고? 이 정말 비정한 사람. 예, 이 얘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당직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 출국을 했어요. 지난 8일 장인상을 당해서 국내에 귀국을 했고요. 장인상이 끝나고 이런저런 정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열흘이면 좀 긴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가능성은 그러죠. 그 정도면 그래도 잘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낙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던 것을 의식한 걸로 보여요. 저뿐만 아니고요.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낙연한테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장인상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시간상이, 타이밍이 참 공교롭다. 그래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일찍 나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찍 나갔다고 하지만 자기가 영향 끼칠 수 있는 만큼은 다 끼치고 나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며칠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을 하고 나갔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이낙연계의 자기들끼리 모임이었죠. 내부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며칠 전에 열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만 표시했으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지, 걱정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려의 표시 내용이 이래요. 당에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 뭔 말이야? 일단 이낙연은 그렇게 봐요. 돈봉투 사건 자체를 진실이라고 보고는 거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단 수사 결과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맞다고 보는 거야 일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결국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장은 송영길 전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든지 강내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거겠지.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대. 이 말은 은근히 이상민 의원을 슬그머니 띄워주는 걸 수도 있어. 이상민이 그랬잖아. 척 들어봐도 알겠다. 눈 감고 들어도 누군지 알겠다라는 둥. 이렇게 아주 대놓고 검찰을 편드는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축혀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낙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좀 흔들어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중의 위기, 이중위기라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야 이재명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위기, 이 정도 위기에 당이 흔들리겠냐? 너 때문이야. 네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더블 리스크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한 걸로 보여요. 아울러 조만간 있을, 그러니까 4월 28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은근히 이재명의 힘이 돼줄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을 좀, 내 편, 이낙연계가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은근히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뭐 이까지는 솔직히 이낙연답다. 그래, 니답다. 니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 아이고 당장의 이 민주진보 진영의 위기는 보이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가 어떻게든 간에 당권을 잡고 지가 세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낙연을 보고 정말 비정한 사람이라고 민주당 당직자가 혀를 쯔쯔쯔 차더라.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거잖아. 아이고 이낙연 니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비정한 사람?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얘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지? 욕먹을 짓이긴 한데 비정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파수가 달라요. 그죠? 틀렸다기보다 조금 결이 안 맞는 그런 얘기야. 근데 왜 비정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걸 보고 한편으로 보자면 이낙연으로서는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얘기 사람 뭐 그런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비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비정하다는 게 이재명한테 비정하다는 뜻인가? 일단 이재명한테 비정하다는 얘기로는 안 보여요.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 그 돌려치는 쿠션 넣어서 때리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이재명이 주공격 목표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왜 비정하다는 얘기 하지? 호시우행님, 당직자가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나 보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배동원님, 장경태 최고위원과 김병지 의원이 믿어보라고 했으니까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좀 믿어보려고 해요. 갈바위님, 이상민, 김종민이 또 여론몰이 하던데 김종인까지 끌어들여서 신당 창당.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비정한의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개바위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낙연이 끝끝내 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신당 차리겠지. 신당을 누구랑 차리겠어? 이낙연이 차린다면 당연히 김종인이랑 차리겠지. 그죠? 그 김종인하고 차린다면 뭐 금태섭이니 뭐 조웅천이니 이런 애들 끌고 오겠지. 민주당에서 있어봤자 그 공천 못 받을 애들, 이미 공천에서 떨어진 것들, 이런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민주당의 그 지지세를 좀 흡수하겠다.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 세력을 흡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의 행보를 위해서 그 포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 비정하네 라는 말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비정하네? 자, 이 부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정근하고 강래구 씨, 지금 바로 이 사건,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이라는 것도요. 결국에 이정근하고 이 강래구 이 두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통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윤갑근 의원인가 무슨 의원이죠? 하여튼 윤관석 의원도 사실은 뭐 인천 쪽이라고 합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강래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편이 사실 아니래요, 원래는 또. 자, 왜? 이정근 사무부총장은요,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여러 번 출마했고, 서초구청장으로도 출마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측근이냐면요, 박영선 측근이에요. 박영선 장관 측근이에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하고도 상당히 인맥이 있답니다. 자, 뭐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수박이지. 그죠? 이재명 쪽보다는 수박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송영길 대표 운동을 했죠? 송영길 대표하고도 이 사람과 가깝지 않았대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고 다 가까이 왔대.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같이 한 거래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송영길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박영선 쪽 사람이고,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면 소위 말하는 문파지, 문파. 뭐 그렇죠? 문파, 우리가 뮨파라 그러지. 뮨파에도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강래구 씨는 어떠느냐? 원래는 정동영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부대변인도 하고요, 뭐 조직국장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박영선 비대위가 생겼을 때 조직부총장을 했고, 그래서 박영선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뭐? 박영선 측근이다. 박영선 측근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 대표와도 가까운 사람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오히려 가깝다면은 이낙연하고 더 가깝다고 봐야 정상 아닌가요? 그 당직자, 혀를 찢찢찢 찼다는 사람은 이정근 씨고 강래구 씨고 둘 다 이낙연 쪽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고, 이낙연의 이런 그 영향력으로 뭐 그 공공기관의 감사도 하고 또 뭐 공천도 받고 한 그런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낙연계로 알고 있다고 다들. 여기서는 박영선계라고 하는데, 일단 박영선 장관 자체가 이낙연 쪽으로 좀 많이 붙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즉 완전히 이낙연, 우리가 말하는 뭐 도깨비, 뭐 파란 도깨비니 노란 도깨비니 뭐 이런 도깨비, 얘네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훨씬 이낙연에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이낙연 쪽에 붙어 있다가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니까 이재명으로 그냥 슬그머니 와서 붙은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낙연이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하면은 바로 넘어갈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난 이 당직자 얘기로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지금은 이재명 체제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는 사람이고, 실은 자기 속마음은 이낙연 쪽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더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계속 가까웠대. 박영선 장관은 계속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잖아. 그래서 공천권 내놔라, 비대위 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편 아니야. 한마디로 친명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 쪽 사람도 아니야. 송영길 대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 해준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를 받아줬을 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은 뭐라고 그랬다?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만약에 누군가가 회초리를 들었다면 누가 제일 먼저 얻어 터지겠어? 이정근, 강래구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얻어 터지겠죠. 즉 당내에 누군가가 회초리를 들어서 이정근, 강래구보다 내 매우 쳐라 이 말이지. 물론 최종적인 목표야 송영길 대표이거나 이재명 대표겠죠. 하지만 이정근, 강래구부터 두들겨 패고 들어가야지 그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다? 지편이었다고.
그런데 지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매우 쳐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혹은 당권 잡는 게 실패하면은 당을 박차고 나가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걸 쓴다고? 이 사람들을 쓴다고? 야, 진짜 비정하네. 야, 피도 눈물도 없네. 이겁니다. 배동우님, 박영선 좋아하는 정치인 중 하나였는데 어느새 낙엽계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배신감이 더 크죠. 네? 자, 확실한 거 이정근, 강래구 이 두 사람은 박영선 사람인 건 거의 명백하죠. 예. 그리고 박영선은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훨씬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훨씬 가깝고 실제로 그쪽하고 계속해서 연이 닿아 있던 사람이고 얼마 전까지도. 예. 송영길 대표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괜한 사람 끌어들였다가 불똥이 떨어졌다. 예, 참 유탄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하튼 보세요. 이런 사람을 과감히 내칠 수 있는 사람, 매정하게 내칠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인 거야. 이 당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낙연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언제 봤어? 내가 이정호, 강래구를 언제 봤다고? 라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얼마나 비정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아, 이낙연 정말 비정한 사람. 저도 오늘 이 얘기를 듣고요.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순데렐라님, 송영길 대표 입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입국 안 하고 이재명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들어와서 송영길 대표가 털컥 잡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번에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송영길이 잡혀갔으니 이재명 너도 잡혀가라 이러지 않을까요? 송영길이 자진 출석을 했는데 왜 이재명은 자진 출석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송영길이 왜 이재명을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들어와서 하더라도 힘들어질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람들은 특히 이낙연계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한테로 다 한 쿠션 하나를 지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재명한테 화살을 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를 조금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송영길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 지난번 지방선거 때 상황을 보면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별로 더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 누가 나갈 거냐가 되게 말이 많았잖아. 근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모셔오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었어. 김남국 의원이 그때 송영길 대표 찾으러 가고 막 그랬었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송영길 대표가 나 찾아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보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영길 대표 딱히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실드 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송영길이 들어와서 자진 귀국해가지고 검찰 출석하고 검찰한테 그래가 잡혀가고 이런 과정을 보이면 그 다음 단계는 누구한테 화살 올 것 같아? 예? 바로 이재명한테 와요. 검찰이 노리는 게 지금 그거야. 근데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헤르난데스님, 예, 들어오셨네요.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송영길 대표까지 범죄자 취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 쪽은 되게 지금 억울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근 강내구 송영길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어쨌는지 이게 왜 송영길한테 튀느냐고. 물론 좀 더 뒤져봐야겠지. 좀 더 기다려보긴 해야겠죠. 어떻게 이제 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송영길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돈 봉투를 뿌렸다면 이 사람들이 뿌릴 사람들이 아니야. 송영길이 다른 사람 통해 뿌렸지. 이 사람들한테 잘 믿지도 못한 지 사람도 아닌데 언제 이 사람들을 봤다고. 송영길 밑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박영선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 송영길하고 박영선하고요 전혀 살아온 세상이 틀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 뿌리라고 시켰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송영길 대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일단 반대입니다. 그리고 반대 찬성을 떠나서 송영길 대표 들어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로 도움 안 돼요. 사필기정님, 검찰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정근, 윤관석이 더 문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윤관석 의원을 송영길계라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자, 제가 어제 그제 두 번이나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떠돌고 있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녹취록 자세히 보시라고. 후광 효과를 제외하고 양념 싹 빼고 그 내용에만 집중을 해보시라고. 그 내용만 가지고 볼 때 돈 봉투를 뿌렸다라는 증거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4월 24일, 4월 27일, 4월 28일 3일에 걸쳐서 나온 얘기를 그것도 각각 이정근, 강래구, 윤관석이 세 사람이 각각 통화한 내용을 짜 맞춰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통화한 내용인 것처럼 짜 맞춰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통화한 것처럼. 시간과 대화 상대를 무시하고 하나를 엮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쇼츠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4일 거 하나 자르고 27일 거 자르고 28일 거 자르고 이래서 이 세 개를 딱딱 이어붙여 가지고 하나의 녹취록인 것처럼 딱 이렇게 공개를 했다. 이거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사실 그 얘기입니다. 아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얘기가 딱 한 번 등장해요. 나머지는 그 돈 얘기를 놓고 보니까 나머지가 돈 봉투로 보이지 나머지 돈 봉투 얘기인지도 사실 아리까리해요. 그것만 가지고 의심은 해볼 수 있으나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장난질을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 액수가 너무 작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윤석열 그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거 눈속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세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네 번째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